수원역에 꼬마 빌딩을 산 40대 김소정 씨는 20억 건물에 대출 14억을 썼는데 요즘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건물이 그냥 빈 껍데기예요 라고 하소연했어요. 건물주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인생이 암울하다고 후회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쓴 게 문제입니다.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특히 꼬마 빌딩이나 상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치명적이에요. 아파트는 주거용이라 그나마 임차인을 구하기 수월하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앞으로 이런 실패 사례는 더 늘어날 거예요. 입지가 좋지 않은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60%를 넘는 곳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죠. 요즘 뉴스만 보면 집값이 또 올랐다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가득해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된 부동산 시장이지만 속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한계에 몰리고 있어요. 매물이 쌓여도 매수자가 없고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제라도 팔아야 하는데 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 뜨거웠던 부동산 상승장 기억하실 겁니다. 시장이 불타오르듯 뜨거웠어요. 매일같이 가격이 치솟고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다 무리하게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2025년 9월인 지금 그 선택의 대가가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보다 50% 이상 줄었고 특히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70% 가까이 급감했어요. 6월 27일부터 시행된 6억 대출 상한제가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했죠.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매수자들이 사라졌어요. 게다가 고금리로 연 4에서 5%의 이자가 매달 빠져나가니 소득이 탄탄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버티기 힘들어요. 꼬마 빌딩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실률이 평균 30%를 넘으면서 현금 흐름이 끊긴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이런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더 자세히 느끼려면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최고예요. 먼저 김준희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김준희 씨는 40대 중반의 IT 엔지니어예요. 2022년 초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서울의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18억짜리 아파트로 자기 돈 8억에 나머지 10억을 대출로 메웠죠. 당시 금리가 2%대 초반이라 월 이자는 200만 원 정도로 계산됐고 집값이 더 오르면 대박이라는 꿈에 부풀었어요. 실제로 구매 직후 가격이 2억이나 오르면서 주변에서 부러운 눈길을 받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금리가 서서히 오르더니 2025년엔 4.5%까지 치솟았어요. 이제 월 이자는 370만 원으로 불어났고 고정 지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죠. 게다가 대출 규제로 해당 금액대의 아파트 매수자들이 사라지면서 팔아보려 해도 문의가 거의 없어요. 처음엔 매일 가격 앱을 확인하며 행복했는데 지금은 이자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일상이에요. 가족 여행이랑 취미생활은 꿈도 못 꾸고 아이 학원비까지 줄였어요.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왔어요 라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상승장에서 과도한 대출을 끌어쓴 투자자들은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2022년 투자자 중 40%가 이자 부담 때문에 매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오를 거야 라는 믿음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현금 흐름이 막힌 거예요. 이런 분들일수록 가족 관계가 안 좋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심지어 이혼 위기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흔해요. 게다가 상승장 때의 과열로 인해 무리한 투자로 파산하는 경우도 늘었어요. 2025년 기준 2021년 대비 부동산으로 파산하는 사람들이 5배나 뛰었죠. 김준희 씨의 이야기는 지금 시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가격은 소수의 거래로만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대부분 하락세를 겪고 있죠. 대출 규제 이후 한 달 만에 서울 거래량이 64% 줄었고 신고가를 찍는 건 현금 부자들이 산 극소수 물건들 뿐이에요. 나머지는 매물이 쌓여만 가죠.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의 수요가 뚝 떨어졌어요. DSR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죠.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낮아지면서 임대 시장마저 불안정해졌어요.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힘든 상황에 처한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박미경 씨는 50대 초반 자영업자예요. 2021년 부동산 상승장이 한창일 때 안정적인 월세로 노후를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강북구의 소형 꼬마 빌딩에 투자했어요. 22억짜리 건물로 자기 자본 7억에 대출 15억을 끌어다 썼죠. 역세권이라 임차인들이 금방 구해졌고 월세 수익이 이자를 커버하고도 꽤 많이 남았어요. 이제 건물주 생활 시작이다 라며 주변에 자랑도 했답니다.
하지만 코로나 후유증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023년부터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공실이 하나 둘씩 생겼고 지금은 공실률이 30%나 돼요. 월세 수익은 그 이상 줄었는데 이자는 그대로죠. 매달 적자가 쌓이니 미경 씨는 운영하던 가게까지 접을 뻔했어요. 상승장 때는 빌딩 사는 게 최고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짐덩이예요. 임대료를 깎아도 임차인이 안 구해지고 팔아보려 해도 공실 때문에 다들 피하네요. 라고 한숨 쉬시더라고요. 이건 미경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꼬마 빌딩 투자 실패의 60%가 공실 관리 부족과 과도한 대출 때문이라고 해요. 상승장에서 빌딩 값이 오를 거야 라는 기대에 현금 흐름 계산을 소홀히 한 탓이 크죠. 상업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임차인 유치가 어렵고 경제 불안이 직격탄이 되죠. 자영업자 폐업률이 연 100만 명을 넘으면서 임차인 풀이 줄어들었고 공실률이 30~40%까지 치솟는 곳도 많아요. 또 다른 꼬마 빌딩 투자 사례로 양재역 근처 상가 건물을 산 40대 의사분은 26억 중 19억을 대출받아서 매수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건물 전체를 임차하면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있었지만 2024년에 계약 만료 후 전체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월세 수익이 아예 없는데 이자는 그대로예요. 손해를 보고라도 팔까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포기 상태예요. 라고 하소연했죠. 이런 사례들은 상승장의 과열이 낳은 후유증이에요. 소형 빌라나 꼬마 빌딩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물건이 특히 위험해요. 임차인 의존도가 높아서 경제가 흔들리면 바로 무너지죠. 게다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배가 되고 대출 규제가 매수 문턱을 높이면서 거래가 뚝 끊겼어요. 이번엔 3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2022년 상승장 때 동탄 신도시에 12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 7억을 끌어다 썼고 GTX와 삼성 효과를 믿었죠. 구매 직후 가격이 쭉쭉 오르면서 기쁨을 즐겼지만 곧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하락장에서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무섭게 떨어졌죠. 젊은 세대의 수요가 높은 만큼 곧 회복하는 기미가 보였지만 2025년 대출 규제로 거래가 멈추니 집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소비를 줄이면서 버티고 있지만 아이를 낳으려던 계획까지 미뤘어요. 부동산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졌어요. 라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근본 원인은 상승장의 과열과 그 뒤를 따른 정책 변화예요. 2021년, 2022년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를 돌아보면 그땐 지금보다 대출이 훨씬 쉬웠어요. 자기 돈 조금으로 비싼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었고 6억 상한제가 매수 문턱을 높였어요. 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 한도까지 낮추면서 돈 없는 임차인들은 전세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PF 위기까지 겹치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특히 취약해졌죠. 예를 들어 15억 대출에 금리 3%면 연 이자가 4,500만 원이에요. 근데 금리가 5%로 오르면 7,500만 원이 되니 소득이 높아도 버티기 힘들죠. 게다가 세금 인상 논의까지 불거지면서 매수 수요가 더욱 줄어들고 있어요. 시장에 매물이 풀리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많은 집주인들이 그래도 집값은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에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고 있죠.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대출 규제와 고금리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은 공급 부족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수요 위축이 더 큰 상황입니다. 2025년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25% 감소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40%대를 넘나들며 장기 불황에 빠져 있어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연 100만 명을 넘으면서 공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2중, 3중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상호 씨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2022년 상승장의 여파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에 18억짜리 호남형 빌딩을 샀어요. 대출 12억을 끼고 금리가 곧 내릴 거야 라는 기대로 투자했죠. 초기엔 월세와 관리비가 550만 원 정도 들어와서 이자를 내고도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임차인들이 빠져나갔어요. 지금은 지하와 3층 전체가 비어있죠. 사무실 임차인들은 재택근무 증가로 상가 임차인은 자영업 불황으로 떠났죠. 월세 수익은 대폭 줄었고 이자를 내고 나면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째 대출 이자만 갚는 기분이에요. 가족 모임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는 입도 뻥끗 못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까지 왔고 팔려고 내놨지만 반년째 문의 하나 없어요. 라고 한숨 쉬시더라고요. 꼬마 빌딩 실패의 70%가 입지 분석 미흡과 과도한 대출 때문이라고 하죠. 상승장일 때 호재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한 게 화근이었어요. 또 수원역에 꼬마 빌딩을 산 40대 김소정 씨는 20억 건물에 대출 14억을 썼는데 요즘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건물이 그냥 빈 껍데기예요 라고 하소연했어요.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섰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치명적이에요. 아파트는 주거용이라 그나마 임차인을 구하기 수월하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앞으로 이런 실패 사례는 더 늘어날 거예요. 특히 입지가 별로인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60%를 넘는 곳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리한 대출은 절대 피하세요. 상승장일 때처럼 레버리지로 대박을 꿈꾸기보단 소득의 30% 이내로 대출을 유지하는 게 안전해요. 부동산 투자는 현금 흐름이 생명인데 공실이나 금리 변동에 취약하니까요. 둘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단기 차익을 노리다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임대 수요가 안정적인 곳이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곳을 노리는 게 현명하죠. 셋째, 시장 변화를 미리 읽으세요. 금리 인하나 규제 완화 시점을 노리되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엔 관망이 답이에요. 계속적으로 부동산 규제 카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2025년 하반기엔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거래는 더 줄어들 거예요. 또 세금 강화로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은 오프라인 위기로 더 큰 충격이 예상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무주택자에겐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죠. 부동산은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신중해야 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5년 자료를 보니 귀농귀촌 실패율이 70%를 넘습니다. 이유는 일자리 부족과 고립감이에요.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비슷합니다. 주인들은 아마 땅값을 평당 수십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이수연 씨는 2021년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했어요. 전원주택을 꾸미고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로망이었죠. 토지에 주택까지 5억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전원주택 생활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처에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장을 한번 보려면 한참을 나가야 했고 일상이 무료했어요. 게다가 2025년 경제 불안으로 프리랜서 일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전원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죠. 결국 빚 3억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요즘 시골 전원주택 로망을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며 텃밭 가꾸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산을 바라보는 그 그림 같은 삶을 상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폭삭 망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오늘은 그런 실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길이 험난해서 차가 흔들리고 낭떠러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올라가야 나오는데 이런 곳이 뭐가 좋다고 집을 짓나 싶을 정도예요. 12억짜리 전원주택인데 지금 경매로 나와서 3억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낙찰이 안 되네요. 왜 이렇게 헐값이 됐을까요? 먼저 이런 전원주택의 경우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1000평이 넘는데 산속 깊숙한 곳에 있어요. 앞에는 확 트인 경치가 있지만 뒤로는 가파른 산이 버티고 있고 비 오는 날이면 안개가 자욱해서 귀신 나올 분위기예요. 주인은 아마 도시에서 지쳐서 자연인처럼 살자 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살다 보니 외로움과 불편함이 쌓여서 포기한 거죠. 실제로 최근 인터넷 자료를 보니 2024년, 2025년 귀촌 실패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귀촌 생활이 어려워지고 교통 불편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예를 들어 유튜브나 뉴스에서 본 바에 따르면 귀농 귀촌 실패율이 70%를 넘고 특히 젊은 층에서 더 높습니다. 김미아 씨는 40대 후반 서울에서 광고 회사를 하던 분인데 2023년에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로망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힐링하며 살자 이런 거였대요. 작은 마당과 주택을 포함해 5억이 들었어요. 처음엔 좋았죠.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며 힐링하는 삶을 자랑했는데 1년 만에 후회했습니다. 왜냐면 병원 한번 가려면 차로 1시간 그리고 마트도 30분 거리예요. 게다가 겨울에 눈이 오면 길이 막혀서 고립됐대요. 난방비도 문제였어요. 김미화 씨 집은 비싼 단열재를 썼는데도 추워서 추가로 보일러를 설치하느라 큰 비용이 들었대요. 2025년 자료를 보니 시골 주택의 유지보수와 관리비가 월 수십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2025년 초에 집을 내놓았는데 4억에도 소식이 없었고 지금도 안 팔리고 있어요. 김미화 씨처럼 전원주택 로망만 쫓다가 실패한 분들 정말 많아요. 집 앞에 데크를 만들어서 바베큐 파티하는 걸 꿈꿨겠지만 현실은 잡초만 무성하고 벌레떼가 습격하는 거죠. 게다가 2025년 빈집 통계에 따르면 전국 빈집이 159만 가구나 돼요. 시골 빈집이 대부분인데 인구 유출로 관리가 안 돼서 경관이 훼손되고 안전 문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광주의 오래된 전원주택을 방문했을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거실에 고급 소파와 TV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어요. 주인이 떠난 지 몇 년은 된 듯해요. 건축 정보를 보니 2022년에 지었는데 무허가 부분이 있어요. 건축 관계자들이 요즘 왜 이렇게 엉터리인지 모르겠어요. 집의 시세는 10억이었습니다. 웃기죠? 실제 가치는 5억도 안 될 텐데. 거실 창밖으로 산맥이 펼쳐져 있지만 가까이 보니 무덤 하나가 코앞에 떡 버티고 있어요. 경치 좋다고 집 지었는데 무덤이 웬 말인가 싶죠. 최근 전원주택 시장 붕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입지 문제예요. 산골이나 저수지 인근 땅값이 폭락하고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 서해안 인근에서 2024년 경매로 나온 전원주택은 감정가 2억 8천만 원에서 49% 하락한 1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저수지 근처라 습기가 많고 홍수 위험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비슷합니다. 주인은 아마 땅값을 평당 수십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게다가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수억이 들어가죠. 그런데 시골 오지라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농사나 벌 키우기가 로망이지만 현실은 판매망이 없어서 적자예요. 제가 아는 분도 2021년에 표고버섯 농사를 시작했는데 중국산 경쟁으로 망했어요. 공무원 퇴직자처럼 연금이 계속 나오면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꿉니다. 게다가 2025년 단독주택 시장 전망을 보니 실물 경제 둔화로 수요가 줄고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원주택 시장은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수도권 근교만 조금 나아지고 지방은 완전 침체예요. 2025년 자료를 보니 귀농 귀촌 실패율이 70%를 넘습니다. 이유는 일자리 부족과 고립감이에요. 박수영 씨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수영 씨는 50대 초반 직장을 다니던 분인데 2022년에 강원도 횡성으로 귀촌했어요. 은퇴 후 시골에 카페를 열고 전원주택에서 힐링하자 이런 로망이었죠. 땅 사고 집 짓는데 6억 5천만 원 들였어요. 당시 주변에서 시골에 땅 사서 집 짓는 게 유행이라 박수영 씨도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 텃세가 심하대요. 관계가 좁은 시골 특성상 소문 한 번에 왕따 되기 쉽죠. 인터넷 후기를 보니 텃세 때문에 귀촌을 포기한 사례가 수두룩해요. 박수영 씨는 외지인 소리 들으며 스트레스 받았대요. 게다가 금리 인상으로 지출 비용이 증가했어요. 결국 집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고 저렴한 가격에 집을 내놨지만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죠. 부동산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 50대 부부는 대전에서 시골로 갔는데 생활 인프라가 없어서 고역, 게다가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후회하신대요. 황금성도 문제예요. 시골 집은 다시 팔기 어렵고 빈집이 많아서 연식이 조금만 돼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요즘 지방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기입니다. 신축 아파트도 미분양이 넘쳐나고 구축 아파트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하락하고 있어요. 전원주택은 더 심하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시골살이의 단점도 있습니다. 마을 텃세와 발전기금을 강요하는 곳도 있고 풀과 벌레 관리의 어려움, 야생동물 피해 등. 또 집과 산이 너무 가까우면 붕괴 위험도 있어요. 전원주택 투자 실패 사례는 제주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션뷰에 혹해서 샀지만 반값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유지비 부담과 인구 유출, 무엇보다 수요 감소가 큰 문제죠. 서울 빼곤 부동산 양극화가 매우 심합니다.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경매 매물 증가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원주택 경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에 공사비는 치솟고 유지 비용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재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40대 후반 디자이너였는데 2024년에 충청도 시골로 이사했어요. 전원주택에서 홈오피스를 꾸미고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로망이었죠. 땅 200평의 주택까지 총 5억을 투자했죠. 하지만 2025년 경제 불안으로 프리랜서 일감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전원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죠. 부업을 하려고 해도 일감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인근 학교가 폐교되면서 아이 교육 문제로 이혼 위기까지 갔죠. 또 빚 3억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인터넷 자료들을 보니 전원생활은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게다가 2025년 시골 빈집 재탄생 프로젝트처럼 무상임대나 유학마을 조성을 시도하지만 아직 부족한 현실이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특히 수도권 근교인 양평, 광주, 여주, 이천 같은 곳에서 전원주택 경매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 지역들은 서울에서 가까워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잘못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넘쳐나요. 먼저 양평부터 보죠. 양평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전원주택의 메카로 불렸지만 2024년, 2025년 경매 물건이 폭증했어요. 예를 들어 양평읍 시내리에 있는 125평 토지의 전원주택이 2025년 8월 경매에 나왔는데 감정가 4억 4천만 원에서 유찰되어 2억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건축비도 안 나오는 가격이죠. 또 다른 사례는 양평 양서면 증동리의 신축 전원주택. 2년 전 매매가 5억 9천만 원에 나왔지만 아직도 팔리지 않았고 최근 급매로 3억대까지 인하됐어요. 이유는 접근성 문제와 유지비 부담이에요. 한 투자자는 양평 용문면 화전리의 주택에 6억 7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경매에 넘어가서 2억 6천만 원까지 하락.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망했대요. 양평에서 이런 실패 사례는 흔해요. 로망으로 산 땅이 맹지라서 소송 걸리고 홍수 위험까지. 게다가 유지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급증하고 있죠. 특히 정치권 이슈까지 겹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2025년 이후 양평의 전원주택 시장은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에요. 공급 감소지만 수요도 줄어들고 미분양 증가로 가격이 하락세예요. 광주 쪽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태촌면이나 도청면에서 전원주택 투자 실패 사례가 많아요. 한 사례는 광주 도청면 방도리의 3억 3천만 원짜리 전원주택입니다. 넓은 텃밭이 있지만 교통불편과 유지불가로 포기했죠. 투자자 한 분은 2021년에 7억을 투자해 카페와 주택을 지었는데 4년간 적자가 누적되면서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었죠. 2025년 현재 경매로 4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 지역은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지만 막상 출퇴근 시간에 다니려고 하면 차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주도 비슷해요. 여주 흥천면 상대리의 2억대 주택은 초저렴하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습니다. 매물이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한 귀촌자는 여주 세종대왕면에 5억을 투자해 타운하우스를 매수했는데 2025년 현재 가격을 인하해서 4억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이천은 더 심각합니다. 이천 중리동이나 마장면에는 미분양 타운하우스가 쌓여 있습니다. 2025년 신축급 전원주택이 2억대로 하락했는데요. 투자자가 4억에 영끌로 산 게 경매로 넘어간 사례입니다. 이유는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해서입니다. 2025년 이 지역들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니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1% 상승 중이지만 지방시골은 하락세입니다. 경매 증가 원인은 실물경제 둔화, 인구 감소, 수요 감소가 그 원인이에요. 특히 전원주택은 빈집 150만 호 시대의 수요 감소와 유지비 폭등으로 더 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니 시골 전원주택 투자 실패는 공통 패턴이 있습니다. 로망으로 시작해 유지가 어려워지고 결국 빚에 시달리다가 경매로 끝나는 거죠. 앞으로 2025년 전원주택 시장은 어려움이 지속될 거예요. 공급량은 점점 감소 중이지만 수요가 그 이상으로 줄고 더욱이 지방은 회복 기대감 자체가 없습니다. 양평, 광주, 여주, 이천처럼 수도권 근교조차 경매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에 투자를 하시려면 대출 대신 보유자금으로 투자하거나 연금 및 기타 자산으로 현금 흐름이 좋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로망만 쫓지 마세요. 한두 달 지나면 경치도 지겨워져요. 외로움에 못 이겨 도시로 돌아오는 분들이 가득해요. 그럼에도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매매 전에 전세나 월세로 1년 정도 살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앞으로의 한국 전원주택 시장은 금리, 규제, 수요 부족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금을 지키려면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상민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2020년 수도권의 상가를 분양받았죠. 분양가 10억대 대출 60%를 받아서 샀어요. 월세로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코로나 직후부터 임대가 안 나갔어요. 2025년 지금도 빈 상태예요. 은행 이자가 매달 200만 원 넘게 나가고 관리비도 수십만 원이에요.
박상민 씨가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요. 결국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나가서 이자 갚고 있어요. 그때 느꼈어요. 빈 상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은행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관리비도 쌓이는데 수익은 제로예요. 이렇게 박상민 씨처럼 대출받아 산 분들은 특히 더 힘듭니다. 공급 과잉에 경기 침체, 고금리까지 겹쳐 투자자들이 이자를 못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실수로 큰돈을 날린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와닿습니다. 그분은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2억을 손해봤거든요. 그때 분양사 말만 믿고 덜컥 샀는데 공실이 6개월 넘어가니 이자 압박에 주말 알바까지 뛰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 강남에도 공실이 넘쳐나고 하남 미사와 위례, 광교, 그리고 동탄 같은 신도시들은 메인 상권을 빼놓고는 공실투성입니다. 먼저 서울의 상황부터 천천히 짚어보죠.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강남의 경우는 상가 공실이 유독 많아지고 있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은 곳들을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임대라는 스티커가 붙은 상가들이 줄지어 있어요. 건물 1층 전체가 비어있고 그 스티커가 햇빛에 발해서 누렇게 변한 채로 몇 달, 아니 몇 년째 방치된 곳들이 수두룩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상인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낸다 해도 그 이익으로 임대료를 내고 직원이나 알바 비용을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재료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임대료는 해마다 오르고 인건비도 매년 상승하니까요. 결국 상인들은 버티지 못하고 혼자 운영하는 1인 가게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업을 선택하게 돼요. 제가 아는 한 상인분은 강남 논현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임대료가 월 8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커피 몇백 잔 팔아도 이익이 안 남아요 라고 하시며 문을 닫으셨어요. 이런 사례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강남의 상가들은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둘 무너지고 있어요. 강남은 지금 아파트값만 비싸게 버티고 있을 뿐 상가 쪽은 공실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요. 예를 들어 강남구 역삼동의 대형 상가는 준공 후 3년째 공실 상태예요. 한두 개 상가가 아니라 건물 1층 전체가 비어있고 임대 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신사동의 가장 핫한 상권에 있는 메인 상가도 준공 4년째 공실이에요. 지하 1층부터 1층, 2층까지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색이 이미 발해서 오래된 느낌이 들죠. 아파트 단지 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1층은 부동산 중개소들로 꽉 차 있지만 이는 아파트 거래만 그나마 돈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상점들은 돈이 안 돼서 들어오지 않는 거죠. 대형 아파트 단지의 상가 공실이 많은 이유는 접근성 문제도 커요. 각 아파트 단지마다 펜스를 쳐놔서 외부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단지 내부 주민들만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요. 직접 임장을 다녀보니 이런 상가들은 마치 고립된 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비슷하지만 강남의 상가 공실이 유독 심각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비싼 임대료예요. 일단 임대료가 비싸면 상인들이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재료값이 치솟고 임대료와 인건비가 오르니 1인 가게나 폐업이 늘어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됐고 출산율은 0.6명대예요. 상가 공급은 많아지는데 경쟁력을 갖추려면 임대료가 내려가야 하는 게 경제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런데 건물주들은 내 건물은 특별해 하면서 임대료를 올리니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제 논리를 무시한 결과예요. 임대료 상승의 원인은 건물의 수익률 때문이기도 하고 신규 건물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땅값이 비싸서 상가 분양가는 평당 1억 2억은 기본이에요. 15평 상가를 하나 분양받으려면 20억 이상 들어가요. 이걸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70~80% 대출받아서 사죠. 그러면 은행 이자만 엄청나요. 이자를 커버하려면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20평대 김밥집이라도 1층은 월 임대료가 7~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김밥집이 사라지고 카페나 빵집이 들어오는데 그마저도 좁아서 손님들이 안 가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예요. 전체 상가의 영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김민준 씨도 2018년쯤 부동산 투자에 처음 뛰어들었어요. 주변에서 강남 상가를 사면 평생 먹고 산다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탐욕에 눈이 멀었죠. 본인 돈 5억에 대출 10억을 끌어 강남 역삼동에 20평 상가를 샀어요. 분양가는 15억이었어요. 위치가 핫플레이스라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자만 매달 3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임대료로 커버될 거라 믿었어요. 처음엔 카페 임차인이 들어와 월세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동 인구가 뚝 떨어졌어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리다 결국 나가버렸어요.
2년 공실 동안 이자만 거의 1억, 관리비와 세금을 합쳐 엄청난 손실이 났죠. 밤에 잠 못 이루고 가족한테 미안했어요. 결국 매매로 내놨는데 제값을 받기도 힘들어요. 이 실패가 민준 씨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이제 강남 상가 공실의 두 번째 이유, 소비 위축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주거비용 증가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아파트 대출과 월세, 자녀 학원비, 생활비가 소득 증가를 앞지르니 지갑이 다치게 됩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은 근로소득 외에도 자산소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거비용조차 부담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고가의 지출부터 줄이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회식 장소와 모임 장소도 고급 레스토랑, 스크린 골프장에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바뀌고 있죠. 또 쇼핑과 외식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들이 점점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완벽한 전환이에요. 쿠팡, 컬리, 테무 이용자가 많아 오프라인 상가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조차 온라인으로 사업을 전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가 공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고금리 시대의 건물주들은 이자 부담으로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금수저나 다이아 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사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강남 상가 공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래도 있는데요. 강남 신사동의 한 신축 건물이 준공 후 공실로 방치되다가 공매로 넘어갔는데 무려 20억 손해를 보고 거래됐어요. 이 건물은 원래 핫플레이스로 기대됐지만 임대료가 비싸서 임차인이 없었어요. 공실률이 20%를 넘은 강남 전체에서 이런 사례가 쏟아지죠. 가로수길은 공실률 40%, 청담동 17%로 상권이 몰락하고 있어요. 강남역 인근 상가도 공실 폭탄인데 임대료는 평당 수십만 원을 고집하면서 안 내린다며 버티다가 파산하는 거예요. 노년역 주변의 상가들은 공실률 21%, 압구정은 12%예요. 이영미 씨는 2020년에 송파구 상가를 샀어요. 30평, 분양가 20억, 대출이 12억이었죠. 당시에는 그 정도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서로 사려고 했죠. 처음엔 카페가 들어와 월세 8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임차인이 버티기 어려워졌죠. 그 이후 공실로 유지된 지 2년 반. 이자만 1억 5천만 원 날렸어요. 주변 상가들도 비슷해서 서로 렌트프리를 주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죠. 결국 손해를 보면서 팔기로 결심했지만 요즘 상가의 거래가 뜸하다 보니 문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업시설의 전망을 해보자면 일단은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가는 영원히 빈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인구 감소와 오프라인의 온라인화로 오프라인 상가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죠.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강남도 공실률이 20-30%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풀어도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자칫 잘못하다간 1990년대 일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버블 붕괴 때 상가 공실이 폭증했고 가격이 폭락했던 것처럼요.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투자는 항상 끝물에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가장 나중에 오른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이었죠. 그만큼 끝물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상권 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적정 수준인지 주변 공실의 임대료와 위치를 충분히 비교해 봐야 하죠. 만약 매매를 한다면 대출 비율은 최대한 낮추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공실이 오래된 상업용 부동산일수록 가격 협상하기 좋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상업용 부동산의 절망적인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물론 지금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분들이 그런 케이스죠. 위험성이 많은 상업용 부동산.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사업이 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수익률을 더 높여서 건물이나 상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상업용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타벅스 주인이야. 스타벅스는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가치가 계속 오를 거야. 갖고 있다가 수익률 맞춰서 비싸게 팔면 돼.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살걸. 계약 후 몇 달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스타벅스 매출이 꾸준히 오르면서 월세 수익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월 300만 원 정도 들어오던 수익이 4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수익률은 6%가 넘었죠.
지금 그 스타벅스 상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영 씨네 부부는 결혼 후 쭉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임대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땀 흘린 덕에 부부는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내는 월세와 불안정한 임대 생활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진영 씨는 늘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안정적인 수익원이 필요해. 이제 정말 투자할 때가 됐어. 부동산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야.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률이 은행보다 훨씬 낮다는 소문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였습니다. 주변 식당 주인들이나 손님들이 상가 하나 사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라고 입을 모았고 부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식당 운영으로 모은 돈이 4억에 가까워지자 진영 씨는 아내 수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부동산 해볼까? 수지 씨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 부부는 부동산을 다니며 상가 매물을 소개받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엔 유명 프랜차이즈가 입점된 상가에 투자하는 게 유행이었죠. 올리브영, 스타벅스, 이디야, CU나 GS 편의점 같은 대형 브랜드들이 입점된 상가들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주상복합단지 1층에 위치한 스타벅스 상가를 소개받았습니다. 스타벅스 건물주가 되는 건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죠. 진영 씨는 쉬는 날이면 스타벅스에 앉아 책을 읽는 걸 좋아했고 수지 씨도 스타벅스를 좋아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큰 브랜드는 절대 망하지 않아. 월세 걱정 없이 평생 수익 낼 수 있을 거야. 중개인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전국의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며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건물주에게 월세처럼 지급하는 구조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매장은 월 매출의 12%를 상가 소유주에게 주는 계약이었고 동탄 신도시의 활발한 상권 덕에 매출이 꾸준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주상복합단지 1층에 자리 잡은 스타벅스는 평일인데도 입주민과 주변 직장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긴 줄을 선 손님들, 커피향이 퍼지는 분위기에 진영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라면 매일 사람들로 가득할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매물이야. 수지 씨도 동의했습니다. 은서가 대학 갈 때까지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비싸게 팔면 돼. 하지만 매매 가격을 듣고 부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이 들어선 상가 전체가 24억 원이었죠. 식당으로 모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24억? 이건 너무 무리야. 그냥 포기하자. 수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영 씨도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현실을 인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 스타벅스 매장은 원래 나눠져 있던 상가 3개 호실을 연결해서 만든 거예요. 전체를 사는 대신 1개 호실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8억이고 월 수익은 전체의 33%만 받는 형태로 계약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부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8억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탄 신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을 보니 개발붐으로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었고 스타벅스라는 강력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니 리스크가 적어 보였습니다. 진영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우리도 스타벅스 건물주 되는 거야. 수지 씨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리하더라도 이건 할 만한 투자인 것 같아. 부부는 모아둔 현금 3억에 담보대출 5억을 받아 1개 호실을 8억에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진영 씨는 상가의 창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타벅스 주인이야. 식당 말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생겼어. 수지 씨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가 가격도 계속 오를 거래. 계약 후 몇 달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스타벅스 매출이 꾸준히 오르면서 월세 수익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월 300만 원 정도 들어오던 수익이 4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수익률은 6%가 넘었죠.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이지. 진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지 씨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 스타벅스 상가 계약했어. 매출 비율로 돈 들어오는데 브랜드가 워낙 강해서 걱정 없어. 은서도 친구들에게 이거 스타벅스 우리 엄마 아빠 거야 라며 자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부부는 식당을 마감하고 집에서 차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 수익으로 식당 확장하거나 또 다른 투자해볼까? 그 시절 부부의 삶은 희망과 안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가 시세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계약 후 몇 주 만에 같은 평형의 상가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들러 물어보니 동탄 신도시 개발로 더 오를 거예요. 그리고 스타벅스 입점 상가는 프리미엄이 더 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영 씨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팔면 벌써 1억 이익이야. 하지만 아직 멀었지 한참 오를 거야. 유튜브에서 동탄 부동산 영상을 보니 GTX와 삼성 효과로 폭발적 성장이라는 제목이 많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넘쳤습니다. 스타벅스 상가는 절대적이야. 그리고 동탄은 이제 시작이지. 부부는 자신들에게 되뇌었습니다. 우린 단기 투자로 산 게 아니야.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려고 산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이 상가 덕분에 노후에 일을 안 하면서도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욕심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불안 소식이 매일 쏟아졌고 동탄 상권도 서서히 위축되었습니다. 처음엔 남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스타벅스는 브랜드라 괜찮아. 게다가 임대료가 매출 비율이니까. 수지 씨가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출 자체가 급감한 것이었습니다. 배달 서비스가 확대되고 각종 프로모션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타벅스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면서 부부가 받는 수익도 급락했습니다. 최고 수익 시절 400만 원이던 월세가 200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진영 씨는 통장 내역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매출이 왜 이렇게 떨어져? 수지 씨는 스타벅스 앱과 뉴스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달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타격받고 있어. 그리고 프로모션으로 마진도 줄고 있는 것 같아.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여러 호실을 연결한 상가는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팔기 어려워졌습니다.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분양된 호실 하나만으로는 신규 대출이 어렵다네요. 그래서 전체를 사려는 사람만 찾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동탄 신도시 주변에 스타벅스 매장이 새로 생기면서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진영 씨는 쉬는 날 매장 주변의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비슷한 평형의 상가가 7억에 나온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상가는 위치도 좋은데 왜 이렇게 싸게 나왔지? 수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5억 대출이 이제 짐이야. 우리가 너무 무리했던 걸까? 2024년 여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스타벅스 매출은 최고점에서 30% 이상 하락했고 부부가 받는 월세는 이자를 겨우 감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운영하던 식당 매출도 줄어들었습니다. 부부는 식당 마감 후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는커녕 이자와 월세마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수지 씨는 은서 입시학원을 하나 더 보내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영 씨는 식당에서 늦게까지 손님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식당이라도 잘 돼야 할 텐데 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지 씨도 우울했습니다. 스타벅스 건물주 꿈이 이게 다야. 그날 밤 진영 씨는 은서가 자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상가를 산 후 수익으로 좋은 대학에 보내주려고 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가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동탄 상권은 아직 바닥 아니다. 공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영상이 넘쳤고 커뮤니티에서는 스타벅스도 이제 끝났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 씨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다 영원히 대출만 갚다 끝나는 거 아니겠지? 진영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가를 산다는 건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의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운영의 피로를 벗어나 안정된 삶을 꿈꾼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부부를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2025년 8월 부동산 앱을 확인해보니 동탄 신도시 비슷한 상가가 6억 5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8억에 산 부부의 상가와 조건이 비슷했습니다. 손실은 1억 5천만 원. 더 충격적인 건 그 금액에 나온 상가들도 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영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계속 버텨보자. 팔아도 손해고 수익이라도 조금씩 들어오니까. 진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체념할 수밖에 없었죠. 부부는 상가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습니다. 동탄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자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상가 수익은 줄었지만 식당 운영으로 버틴 결과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이 생기면서 어려워졌지만 신선한 재료와 좋은 서비스로 기존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부부는 고정 지출을 줄이고 식당 운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변에 우리 스타벅스 건물주예요 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영 씨는 어느 날 상가를 지나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거 괜히 산 걸까? 그때 안 샀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동탄 신도시의 상가들은 2021년 삼성 효과로 가격이 폭등했지만 2025년 들어 매출 하락과 대출 규제 강화로 시세가 30% 이상 하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락한 가격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비슷한 주상복합 상가가 2021년 10억 원대에 거래됐던 게 2025년 7억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근처 지제역 주변의 상가도 2022년 7억에 분양했던 상가가 2025년 5월 5억대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상가들을 산 많은 사람들은 동탄은 신도시라 상업용 부동산은 무조건 오릅니다. 브랜드 입점 상가는 안전자산입니다. 이런 말에 이끌렸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확신이 가득했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팔지도 못하고 높은 이자만 갚으며 버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앞서 살펴본 부부처럼 유명 업체와 계약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낫죠. 공실로 유지되는 상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값은 하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었죠.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규제가 심해지고 있고 스타벅스처럼 브랜드 매장이어도 매출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죠.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어떤 업종을 임차하고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올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투자자들의 눈물을 직접 봐왔어요. 김태영 씨는 50대 초반 퇴직금으로 송도에 투자했어요. 2020년 센트럴파크 인근 아파트 30평대를 12억에 샀죠. 송도가 개발 호재로 뜨면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었대요. 전세 끼고 투자했는데 초기에 전세가 쭉쭉 올라 기뻤어요. 재계약할 때 올려받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뚝 떨어졌어요. 전세도 같이 내려갔고 매매가는 8억 중반까지 하락했어요. 임차인이 전세 시세를 내려달라고 했고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돌려줬죠. 태영 씨는 집을 팔고 싶었지만 너무 떨어져서 팔 수도 없었습니다. 팔면 손해만 3억이 넘기 때문이었죠. 집값이 오를 거라던 부동산과 유튜브만 믿고 무리해서 투자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부인과는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서 매일 큰 소리로 싸웠죠. 박태영 씨는 지금도 열심히 빚을 갚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스트레스로 고혈압까지 생겼죠. 그는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특히 2025년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 막바지에 올랐던 곳들이 폭탄처럼 터지고 있는데요. 주거용 부동산도 심각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말도 못합니다. 송도를 보니 상업용 공실률이 26.8%고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90% 이상 비었습니다. 평택 고덕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70%로 심각하고 집합상가가 25%예요. 반도체 불황의 부동산 과잉 공급으로 10억대 매물이 5억에도 안 팔려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공실률 25%, 하남 미사신도시는 18%로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동탄신도시는 일부 주상복합이 60% 공실로 투자자들의 이자와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의 집합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전국적 문제예요. 박상민 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2020년에 평택의 상가를 분양받았죠. 분양가 10억대 대출 60%를 받아서 샀어요. 월세로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코로나 직후부터 임대가 안 나갔어요. 2025년 지금도 빈 상태예요. 은행 이자가 매달 250만 원 넘게 나가고 관리비도 수십만 원이에요. 박상민 씨가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요. 결국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나가서 겨우 이자를 갚고 있어요. 그때 느꼈어요. 빈 상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은행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관리비도 쌓이는데 수익은 제로예요. 이렇게 박상민 씨처럼 대출받아 산 분들은 특히 더 힘듭니다. 공급 과잉에 경기 침체, 고금리까지 겹쳐 투자자들이 이자를 못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실수로 큰돈을 날린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와닿습니다. 그분은 평택의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2억을 손해봤거든요. 그때 분양사 말만 믿고 덜컥 샀는데 공실이 6개월 넘어가니 이자 압박에 주말 알바까지 뛰었어요. 자, 이제 같이 여러 지역들의 숨겨진 민낯을 파헤쳐 보시죠. 광명역 주변은 입지가 정말 좋아요.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아울렛 같은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 있고 중앙대학교 병원도 활발히 운영 중이죠. 교통도 최고예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로가 잘 연결돼 있고 2026년에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이라 여의도에서 광명 그리고 안산까지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왜 텅 비었을까요? 제가 최근 자료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5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66개 지식산업센터 중 40%가 공실 상태고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이 심각하대요. 광명도 예외가 아니에요. 부동산 플래닛 보고서를 보니 2025년 1분기 경기도의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가 347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어요. 공급 과잉이 주범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허가 물량이 폭증하면서 공실이 쌓였죠. 광명역 인근에는 2019년 사용 승인을 받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공실투성이에요. 대지 면적 5,000평이 넘고 연면적은 36,000평이 넘는 대형 건물이에요. 지식산업센터 호실 650개, 상가가 28개 호실인데 이 중 상가의 공실이 90% 가까이 돼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건 이 건물이 유령처럼 서 있다는 거예요. 먼지만 쌓이고 불빛도 거의 없어요. 부동산 관계자분을 만나봤는데 입지가 좋은데 왜 이렇게 비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입주 직후 코로나가 직격탄이었고 2025년 지금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장사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임대료가 비싸고 인건비까지 오르니 어지간해서는 이익이 안 남습니다. 또 상가를 분양받은 주인들은 대출 이자를 못 내서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까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2025년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상가 공실률이 20% 이상으로 올랐고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과잉 지역에서 40%에서 50%에 달한대요.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지식산업센터 16,209개 호실 중 평균 20%가 공실이라고 해요. 대형 건물들을 보면 1층 메인 상가도 텅 비었어요. 몇 개 점포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는 썰렁해요. 수도권의 메인 상가값은 거의 10억대예요. 그런데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돼요. 상가는 보통 대출이 5, 60%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분들은 그 이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광명역에 있는 대형 건물 상가들도 보통 도로변으로 10억에서 15억 정도에 분양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대 수익은 10억대 상가는 월세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였는데 막상 입주 시점에 경기가 나빠지니 지금은 싸게라도 맞춰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요. 자기도 몇 억 쏟아놓고 감당이 안 됩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는 입주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50%, 1년 지나면 거의 다 차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안 됐어요. 1층 상가는 특히 안 나가고 있거든요. 나간 몇 개도 주인들이 직접 하는 거지 진짜 임대 나가는 건 몇 개 안 돼요. 이제 이종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 사업가예요. 2021년에 하남 미사신도시의 상가를 2칸 분양받았어요. 한 칸은 본인 운영, 한 칸은 임대 주다가 팔아서 이익을 보려 했죠. 총 20억, 대출은 12억 받았어요. 준공 전까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당시에는 상가 열기가 엄청났고 분양 족족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완료되고 막상 입주 때가 되니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원하던 금액보다 저렴하게 내놔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2025년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예요. 팔아도 수억이나 손해예요. 최근 임대 한 칸이 겨우 나갔는데 월세 기대치의 80%도 안 됩니다. 이종현 씨는 압류 올까봐 잔금 치렀는데 빚만 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종현 씨 말고도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2025년 대한건설협회 조사를 보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65개 사업장 평균 미분양률이 37%예요. 거래 절벽에 경매 폭탄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공급 과잉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급 폭증으로 2025년 공실률이 급증했습니다. 둘째, 경기 침체예요. 코로나 후유증과 고금리, 내수 부진이 겹쳤어요. 셋째, 수요 예측 실패예요.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에 과도한 공급이 이어졌죠. 주변 아파트마다 상가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2022년 이후 온라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상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도를 보니 상업용 공실률이 26.8%고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90% 이상 비었습니다. 인천 전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0%로 2배 증가했는데 그중 송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70%로 심각하고 집합상가가 25%예요. 반도체 불황에 과잉 공급으로 10억대 상가가 5억에도 안 팔려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공실률 25%, 하남 미사신도시는 18%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동탄신도시는 일부 상가가 60% 공실로 투자자들의 이자와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집합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전국적 문제예요. 비수도권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고분양가, 고임대료, 고관리비가 발목을 잡고 있죠. 개발사들은 상가에서 이익을 뽑으려고 무조건 지었고 부동산 분위기가 좋았을 당시 너도나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준공이 완료된 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겹치면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산 분들이 이자를 못 내고 애타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정도입니다. 김미지 씨는 40대 여성 투자자예요. 2019년에 상가를 한 칸 분양받았어요. 분양가는 12억이었습니다. 그중 7억은 대출을 받아서 계약했습니다. 월세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준공 이후 3년째 공실입니다. 매달 관리비 50만 원, 이자 270만 원이 나가요. 포기하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팔 수도 없어요. 쉬는 날마다 카페 알바 뛰면서 빚 갚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라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김미지 씨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송도처럼 대형 국제도시도 공실이 넘쳐나고 평택은 삼성전자 주변인데도 60% 공실입니다. 이 모든 게 공급 과잉과 수요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어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나 모든 건물의 상가를 무조건 짓잖아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상가에 이익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를 많이 지어서 분양만 잘 되면 떼돈 버는 거니까 계속 짓죠. 분양은 어떻게든 다 합니다. 거의 다 팔려요. 그런데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 돈을 다 주고 사는 상가라면 내 돈 묶였다 생각하면 되는데 대다수가 대출받아 사셨거든요. 그래서 은행 이자도 못 내면서 임차인도 못 구하고 계속 애가 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비율을 이제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 비율도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개발사들은 상가나 공장형 지식산업센터에서 이익을 많이 뽑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요즘 강남대로라고 해도 상가는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개발사들이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개발사는 상가를 뺀 그 위에 주거용이나 업무시설 가지고 본전 이상을 다 뽑습니다.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개발이 되고 있고 허가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폐들이 부동산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지인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2020년에 동탄 상가 2칸을 분양받았었는데 한 칸은 가져갈 생각, 한 칸은 피 받고 넘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준공 완료됐을 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고민하다가 둘 다 잔금을 포기했어요. 시행사의 경우는 이미 완판했지만 잔금이 안 들어오면 끝입니다. 계약금 10%만 받는 케이스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칸이 5억씩 했어요. 여기서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나머지 돈들이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가 한 칸을 팔려고 하면 수억씩 낮은 가격에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도 몇백억씩 손해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정말 어렵죠? 공급 과잉의 공실지옥, 이제 용도 전환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요. 2025년 매경 기사를 보니 해외처럼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꾸면 미분양 해소가 될 수 있대요. 하지만 정책이나 개발사들이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개발사들은 상가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공장처럼 찍어내서 이익만 뽑는 이런 식의 개발은 없어져야 합니다. 요즘 장사 정말 힘들어요. 우리나라 소상공인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게다가 상가를 덜컥 분양받은 분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죠. 광명, 광교, 동탄, 다산, 하남, 평택 등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업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받거나 임차해서 장사하시려면 꼭 발품을 파세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직접 체크하세요. 프랜차이즈 담당자나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믿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건 본인 몫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상승장 많은 사람들이 수억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습니다. 몇 년 뒤에 집값이 오르면 좋지만 만약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다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자영업자 폐업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소매업에서 30만 명, 음식점에서는 15만 명 넘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상업시설, 특히 거리 상점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자 550만 명 중 60~70%가 월 순수익 100만 원 미만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폐업하려 해도 신용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대출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장사를 시작할 때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가게 보증금부터 인테리어,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부수 비용까지 꽤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닫아버리면 대출은 어쩌나요? 이자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빚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상승장일 때 수억짜리 아파트를 60% 이상의 대출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집값이 올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판 부동산 위기의 시작입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여파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가계부채는 2,000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시절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그 지원금의 실상을 보면 씁쓸합니다. 전체 지원금 중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고작 10%에 불과했고 나머지 90%는 대출 형태였습니다. 김수연 씨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2019년 코로나 직전에 서울 근교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1억을 투자했는데 이 중 대부분을 사업자 대출로 충당했어요. 코로나가 곧 끝나고 손님들이 다시 몰릴 거야 라는 희망으로 버텼지만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됐고 월 순수익은 1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자는 매달 나갔어요. 최근까지 버티다가 결국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자리를 넘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 대출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해요. 빚 때문에 제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영업자 550만 명 중 60~70%가 월 순수익 100만 원 미만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폐업하려 해도 신용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대출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가게 영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자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빚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통계로 보면 2025년 현재 자영업자 폐업률이 10.8%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그중 소매업이 20.8%, 음식업은 19.4%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소매업에서만 30만 명 가까이, 음식점업에서는 15만 명이 넘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상업시설, 특히 거리 상점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줄이고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로드샵 매출이 급감했어요.
매출이 줄면 당연히 대출 이자를 갚기 힘들어지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과거 현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죠. 서브프라임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제도를 말합니다.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은행들이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런 식의 투자가 성행했어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9억 대출로 사서 1억만 투자하고 나중에 집값이 12억이 되면 2억의 차익을 얻는 구조였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경제가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멈추거나 떨어지는 순간 이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당시 미국 전체 주택 담보 대출 중 80% 정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그 나머지의 부실이 도미노처럼 전체 경제를 무너뜨렸어요.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약하면 전체가 무너지듯이 경제도 밑바닥이 흔들리면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와 비슷해요. 서울의 20억짜리 아파트를 10억 이상의 대출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몇 년 뒤에 25억이 되면 좋지만 만약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다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의 시작입니다. 자영업자 폐업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해외 선진국들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우리는 90%를 대출로 줬어요. 그 결과 지금 부실 채권이 쌓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상가 매출이 줄었고 이자 미납이 늘어나면서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죠.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요. 최동준 씨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2021년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갭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10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돈 3억, 대출 7억으로 샀어요.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를 테니 이자 갚고도 차익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했죠.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월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었고 설상가상으로 집값이 30%나 떨어졌어요. 매달 적자에 시달렸죠. 이자야 그렇다 쳐도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2025년 현재 집값이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2억가량 손해 중입니다. 최동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빚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때 욕심을 내지 말 걸 그랬어요. 이제 가계부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GDP 대비 90% 수준으로 국민 한 명당 평균 4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 이 빚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폭증하죠. 최근 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해요.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폐업이 계속되면서 부실 채권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ESC는 2022년 지방 상가를 투자했습니다. 5억짜리 상가를 3억 대출로 샀어요. 지역개발 호재가 있다는 소식에 임대 수익이 좋을 거야 라고 믿었죠.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지역 인구 유출로 임대 수요가 없었어요. 이자는 매달 쌓여갔고 결국 올해 초에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손실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김수연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빚의 공포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져요. 호재만 믿고 덤볐다가 큰 코 다쳤어요. 이 사례는 빚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줍니다. 개인의 실패가 쌓이면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금융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1금융권은 부실 채권의 충격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2금융권이에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곳에서 부실이 터지면 충격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이게 바로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가 터지는 순간이에요. 2금융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8.7%까지 치솟았어요.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최근 세제 대책으로는 공시지가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급 대책이에요. 3기 신도시의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면 2029년쯤 입주가 가능해요. 정부가 박차를 가하면 빠른 시기에 분양할 수도 있죠. 게다가 만약 분양가가 현 시세의 70% 수준이라면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분양한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분명 기회를 노릴 겁니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더 저렴해질 수 있어요. 이런 정책은 한쪽으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이처럼 강력한 대책이 빠르게 적용되면 시장이 안정화되지만 약한 대책이 천천히 조금씩 나오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인구 구조를 보면 더 심각해요. 결혼 건수를 보세요. 1990년대에는 연간 40만 쌍이 결혼했지만 지금은 20만 쌍으로 줄었어요. 2033년에는 10만 쌍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신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반면 건설사들은 연간 3, 4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잘못 판단하고 무리하게 투자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꼭지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경매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 실패로 내놓는 물건들이 늘고 있죠. 예전에는 경매 시장이 고수들만의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대중화됐어요. 유튜브에 경매 관련 강의도 많고 정보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경매를 잘하면 그만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대중화가 되고 있다고 해도 숨은 리스크도 많죠. 경매도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경매 대리인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일부 지역은 매년 공실률이 급격히 늘고 있죠. 특히 신도시의 경우 엄청납니다. 공급이 많았던 만큼 누적된 공실을 해소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익률만 보고 접근했다가는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권, 수요, 비용 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할 시기이죠. 최근 규제들과 같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조금씩 안정화될 거예요. 하지만 약한 대책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반짝 오르다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 여러분은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가 터지기 전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세요.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과 같은 실패는 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부는 3층 건물을 월세로 임대해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층 주인집에서 거주하며 1층과 2층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했죠. 2021년 당시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지금 사야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으로부터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러다 이 건물 다른 사람이 사가는 거 아니야? 돈 모아서 사려고 했는데 어쩌지? 얼만지 물어나 보자. 그렇게 부동산의 시세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가격이 15억이니까 잘 받으면 11억, 12억까지도 대출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얘기한 금액을 듣고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소식에 너무 놀랐습니다. 부부는 곧바로 매수 의향을 밝히고 은행에 대출 한도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한도 결과가 나왔고 1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3억 5천만 원 가지고 건물을 살 수 있는 거네. 벌어서 갚으면 돼. 지금 매출이면 충분히 가능해. 그렇게 부부는 영끌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30대 후반의 지훈 씨네 부부는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 성산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쌓은 노하우로 애월에 정착한 지 2년 만에 검색만 하면 나오는 유명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숙소 제주의 밤은 애월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인테리어와 맛있는 음식과 와인 그리고 루프탑이 어우러져 20대 30대 청춘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숙소는 성수기면 예약조차 하기 힘들었고 비수기에도 꾸준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3층 건물을 임대해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3층 주인집에서 거주하며 1층과 2층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2년 단위로 건물 전체를 월세로 임대해서 숙박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부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투자자와 서울 수도권 외지인들이 몰려들며 애월읍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부부가 임대로 운영하던 건물 근처 땅값은 2년 만에 가격이 2배로 뛰었고 식당이나 카페 어딜 가도 부동산 이야기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점점 더 강하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 건물이 매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매하려는 손님이 있어서 건물을 보러 와도 되겠냐는 연락이었죠. 그렇게 손님들과 부동산 중개인이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부부가 인테리어를 잘 해놨기 때문에 매물을 본 손님은 곧 계약할 것처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꾸민 건 우린데 건물 주인만 좋게 생겼네. 돈 좀 모아서 이 건물 사려고 했는데 아쉽다. 얼만지 물어나 볼까? 부부는 곧장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2021년 8월 제주 애월의 건물 가격은 15억의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사기엔 너무 비싸다.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 요즘 법인 사업자 내시면 건물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해요. 그때 보셨던 손님들도 거의 다 대출로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매매 가격이 15억이니까 잘 받으면 11억, 12억까지도 대출 가능합니다. 이미 은행에 감정평가도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소식에 부부는 매수 의향을 밝히고 은행에 대출 한도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이미 해당 건물에서 숙박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도 상당했고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1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물 임대료와 대출이자를 계산해보니 건물을 사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았죠. 여보, 우리가 이 건물 사자. 대출이야, 벌어서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돼. 남한테 주기 너무 아까워. 그들은 이 건물이 사업과 주거를 넘어 자신들의 노력과 꿈이 담긴 공간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건물주와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건물 옥상과 마당 보수 작업도 흔쾌히 받아냈죠. 항상 지내던 공간이었지만 빌려서 쓸 때와는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매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처 토지가 21억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인근 땅값이 치솟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기뻤습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거웠고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는 애월읍이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라 불리며 투자 가치가 높다고 떠들썩했습니다. 부부는 이 집이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노후 자산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수진 씨는 가끔 부동산 앱을 열어 주변 건물과 토지 시세를 확인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녀는 투자로 산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 산 거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지훈 씨 역시 숙소 손님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며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건물은 단순히 집과 사업장이 아니라 꿈과 안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가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숙박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에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며 유지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 제주도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죠. 숙소 운영 비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청소업체 금액도 급격히 뛰었고 음식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숙소의 가격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비수기에는 예약이 두세 팀 이하로 잡히는 날도 생겼습니다. 늘어난 생활비와 줄어든 수입은 부부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11억 5천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부동산 카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고 유명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어 중개업소에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요즘 제주 부동산이 많이 식었어요. 금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수진 씨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거래 금액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세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2023년 초 인근 건물이 11억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부가 건물을 매수할 때만 해도 그 건물의 시세는 14억 정도였는데 최근 3억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거였죠.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건물을 샀을 때의 설렘과 숙소가 매일 만시를 기록했던 때를 떠올렸지만 이제 그 기억은 불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주변의 숙박업소들이 줄줄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시세를 확인하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숙소 운영은 여전히 어려웠고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부부의 통장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수진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이 잠든 후 옥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다 뷰가 한때는 꿈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건물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 지훈 씨는 숙박 어플 예약 처리를 마치고 돌아와 아내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위로의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손님들의 저녁 파티를 준비하다가도 이따금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 지훈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자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훈 씨는 야간에 숙소를 점검하며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갚느라 평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제주가 천국이라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 부부는 저녁 식사 중에도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TV에서 제주도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제주도 물가 폭등으로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좌절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주 생활을 자랑하던 그녀는 이제 후회와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지? 이제는 좋은 척도 못하겠어. 지훈 씨는 숙소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쌓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가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사업에 집중이 안 돼. 우리 꿈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지훈 씨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나도 후회해. 하지만 어쩌라고. 그들의 관계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밤이면 옥상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건물을 계약했을 때의 설렘을 떠올렸습니다. 숙소를 성공시키겠다는 다짐.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섣불리 사버렸어.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025년 8월. 시장은 약간의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제주도 관광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출 이자가 조금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수진 씨는 부동산 앱의 기록을 보며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락은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옥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냥 가격은 있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건물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숙소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부부는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예약과 리뷰 관리를 통해 슈퍼호스트가 되었습니다. 손님은 조금씩 늘어났고 매출도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무관리, 청소, 픽업, 음식 등 파트를 세분화하면서 유지 비용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우리 건물값 얼마야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어느 날 옥상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 괜히 산 걸까? 안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이 건물에서 웃고 울고 고민하고 숙소를 운영하며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시세는 하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제주도 에어릅의 3층 건물은 2021년 8월 15억에 거래되었지만 주변의 숙소 매물이 늘어나고 수익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토지 그 자체로의 가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 실패 사례는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상업용 모든 영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를 예로 들면 서귀포시의 한 고급 빌라 단지는 2021년 10억대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현재 7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2020년, 2021년 뜨거운 열기를 띠었지만 금리 인상과 관광 수요 감소로 빠르게 냉각되었습니다. 에어릅은 한때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2022년 말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2025년 들어 일부 지역에서 회복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규제가 강화되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주 부동산 시장이 2025년 하반기에는 저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주공항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일부 지역의 토지 시장을 자극했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부의 기대와 달리 빠르게 변했습니다. 제주도는 무조건 오른다. 바다뷰는 안전자산이다. 이런 말에 이끌렸던 부부의 선택은 확신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팔 엄두도 못 내고 대출 이자를 갚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투자 실패를 만회하려 노력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지훈 씨네 부부처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재를 버텨내고 어떤 미래를 계획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사서 하락했더라도 그 공간이 가족에게 의미 있는 터전이라면 그것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수연 씨는 2019년 30대 후반 주부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LTV 90% 시절이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었죠. 매매가 4억에 전세 3억 8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했어요. 부동산 카페에서 본 해당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으니 안전하다는 조언에 끌렸죠. 사자마자 시세가 4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갭 투자의 매력에 빠진 이수연 씨는 곧바로 두 번째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3억 5천만 원에 전세 3억 2천만 원. 두 채를 매수하는데 현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죠. 이게 진짜 부동산 투자라며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차인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을 낮춰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당시 시세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이 없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모자란 돈은 대부업체까지 연락해 채웠습니다. 그 사이 빌라 집값이 쭉쭉 떨어졌고 총 2억 손실에 신용등급까지 망가졌어요. 3년간 빚 갚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 바뀔 규제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규제가 시행되면 이런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날 텐데요. 대체 얼마나 강력한 규제이길래 집주인과 임차인들 모두 벌벌 떨고 있는 걸까요? 2025년 현재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LTV를 더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과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피해가 올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앞으로 전세가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니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값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금 4억으로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면 보증 한도가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본인 돈으로 채워야 하니 저축이 부족한 젊은 세대나 서민 가정은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월세로 넘어가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임대 비중은 이미 월세가 64.4%인데 이 정책으로 80%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도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전세금을 대폭 낮춰야 하니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고 전세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방은 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는 지역이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이나 되는데 대전,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같은 지역에서는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 이주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체 시장을 보면 수백만 가구가 영향을 받아 전세 시장에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사기와 갭 투자를 차단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부작용으로 서민층의 주거 빈곤이 심화되고 서민 보호가 아니라 서민 내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박민호 씨는 2018년 평범한 직장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전세 보증 LTV가 100%에 가까웠던 시절이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돈 벌기 쉽다는 조언에 귀가 솔깃했죠. 서울 근교에 빌라 3채를 샀습니다. 첫 번째 빌라는 매매가 3억, 전세 2억 8천만 원으로 세팅했어요. 은행 대출이 쉽게 나와 자기 돈 2천만 원만 투자했고 임차인은 한 달 만에 구했어요. 금방 시세가 오르자 투자에 눈이 멀었고 그렇게 다음 계약들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빌라는 매매가 2억 5천만 원에 전세 2억 3천만 원, 세 번째는 매매가 3억 2천만 원에 전세 2억 9천만 원. 세 채를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천만 원이 올랐고 이게 부자의 길이구나 라고 꿈을 키웠대요. 출퇴근길에 부동산 매물만 들여다봤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빌라 시장이 흔들렸어요. 첫 번째 빌라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 2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는데 박민호 씨는 현금이 없었어요. 갭투기라 대출에만 의존했으니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 신청했지만 감정가보다 20% 부풀려져 거부됐어요.
결국 첫 빌라는 어렵게 고금리 신용대출로 넘어갔죠.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빌라였어요. 두 번째 세입자는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 2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했죠. 당시 시세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이 없어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모자란 돈은 대부업체까지 연락해 채웠습니다. 그 사이 빌라집 값이 쭉쭉 떨어졌고 총 2억 손실에 신용등급까지 망가졌어요. 3년간 빚 갚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라던데 저 같은 서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망쳤어요. 이 사례는 높은 LTV가 초보 투자자를 유혹해 파산으로 내몬 전형적인 경우예요. 지금 전세 규제가 강화되면 이런 상황에 처할 집주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 개념을 정리하며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율을 아시나요? 집값 10억에 전세 5억이면 전세가율 50%, 6억이면 60%입니다. 이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기준이 되는데 정부가 LTV를 70%로 낮추는 건 과거의 교훈 때문이에요. 2017년 LTV가 100%에 가까웠을 때 무자본 갭투기가 성행했어요. 집을 사서 전세를 끼면 자기 돈 없이 수십 채를 소유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집값 5억에 전세 5억으로 임차인을 들이면 투자자는 돈 한 푼 안 내고 시세 차익을 챙겼어요. 하지만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되어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고 집주인은 파산. 특히 빌라에서 이런 사고가 많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선호 현상이 생겨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 됐어요. LTV는 담보인정 비율로 감정가 5억의 70%면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감정가가 실제 거래가와 달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감정가 4억짜리 집이 6억으로 부풀려져 거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2025년 정부의 목표는 전세 사기 차단과 가계 대출 억제입니다. 현재 가계 대출이 2천조 원을 넘는 상황이라 규제는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초반에 말씀드렸듯 임차인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며 전세 시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은 전세입자를 못 구해 자연스럽게 공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전세가율이 높아 타격이 더 클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입니다.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전남 등이 포함되죠. 연립과 빌라 같은 B아파트는 서울, 부산,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70%를 넘습니다. 즉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주거이동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건설사 미분양 해소와 임차인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됐죠.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으면 허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돌려줍니다. 현재 기준은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 주택에 담보인정 비율 90% 이하로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70%로 낮아지면 집값 7억 기준으로 전세금 4억 9천만 원 이하만 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서울 빌라를 예로 들면 집값 2억에 전세 1억 8천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했는데 이제 불가능해요. 이게 깡통 전세의 씨앗이죠. 이수연 씨는 2019년 30대 후반 주부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LTV 90% 시절이라 경기권 아파트 두 채를 샀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4억에 전세 3억 8천만 원으로 갭 투자했어요. 부동산 카페에서 본 해당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으니 안전하다는 조언에 끌렸죠. 사자마자 시세가 4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갭 투자의 매력에 빠진 이수연 씨는 곧바로 두 번째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3억 5천만 원에 전세 3억 2천만 원. 두 채를 매수하는데 현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죠. 이게 진짜 부동산 투자라며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아파트 임차인이 지방으로 직장을 이전하며 전세금 3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수연 씨는 돌려줄 현금이 없었어요. 같은 금액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지만 전세 시세가 너무 떨어져서 불가능했죠. 급하게 현금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채 합쳐 총 8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했죠. 부부 사이는 최악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고금리 신용대출에 남편 퇴직금까지 미리 끌어서 겨우 마련했고 빚 갚느라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강화되면 저 같은 서민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사례는 높은 LTV가 금리 변동 시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줍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차인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물건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 전세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전세금을 대폭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주택 임대 상황을 보면 전세 비중이 35.6%, 월세가 64.4%인데 LTV 70% 정책으로 월세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대출 이자를 내며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월세를 내며 사는 게 나을까요? 전세 수요가 줄면 전세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전세 대출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어요. 이제 LTV 70%로 보증 여건이 강화되면 집주인들은 전세가율을 70% 이하로 맞추려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늘고 있죠. 보증보험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재정 상태도 심각합니다. 2023년 3조 8천억 원, 2024년 2조 5천억 원 넘는 적자가 났어요. 대부분 전세 보증 때문입니다. 일부는 전세 보증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갭투자만 조성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니 국가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죠.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쉬운 돈벌이입니다. 주택은 안전자산이라 이자도 높게 받죠. 하지만 대출이 너무 쉬우니 빚을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경제위기 시 경매나 파산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경매 물건이 급증했죠. LTV 70% 정책은 서울보다 지방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 33평 아파트의 매매가는 19억, 전세는 10억으로 전세가율 50% 수준입니다. 또 수원 광교의 아파트는 매매가 15억, 전세 7억으로 50% 수준이죠. 매매가가 높고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현실 사용 가치보다 미래 희망 가치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부동산 상승분을 미리 다 먹어 치우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규제 후 예상되는 피해를 정리하면 젊은 세대는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 부담이 커지고 중년층과 노년층은 기존의 임대 사업을 포기하며 지방은 빈집 증가로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출 규제 강화로 2주택자 LTV는 0%,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70%로 제한됩니다. 전세 수요 감소로 가격은 하락할 수 있지만 서민 주거 불안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의 아파트 한 채를 매매가 5억, 전세가 4억에 산 김민규 씨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곧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데 강화된 전세 규제를 적용하면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죠. 5억의 70%면 최대 3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4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5천만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죠. 정책 변화 소식에 불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규제 강화가 서민보호, 나처럼 월세로 내몰리는 게 보호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로 보면 정책 변화는 투기를 막지만 선의의 집주인과 임차인을 힘들게 합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규제로 역전세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빌라 경매가 급증하고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거예요. 투자 실패를 피하려면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계획하세요.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갭 투자에 의존하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실패 사례들을 교훈 삼아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